이 A를 받은 아이가 지금 전체의 35%라는 거예요. 80점대면 무조건 3등급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우리 아이 가장 적합한 전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셨어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른 게 뭐냐면 1학년 때부터 활동을 하고 1학년 때부터 성적이 나오는 게 곧 대학교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뭐 교과 전형으로 몇 퍼센트 뽑는다, 몇 명을 뽑는다, 종합 전형으로 몇 명 뽑고 정시로 몇 명 뽑는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비율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뭘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지금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 우리 예비고 학부모님들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수시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라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만 보고 뽑는 전형의 아이들을 가장 많이 선발합니다. 다시 교과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량적 평가로 등급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45.3%를 뽑습니다. 되게 많이 뽑죠. 그런데 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대입해야 되냐면 수도권에다가 대입하셔야 돼요. 솔직히 아이들이 대학교를 준비하고 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솔직히 인서울이잖아요. 서울 안에 있는 15개 대학을 일단 우선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30%대로 내려가요. 이거 진짜 높아진 거예요, 그나마. 예전엔 20%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학교가 좀 교과 전형이라는 걸 좀 선발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졌는데, 요 교과 전형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과에다가 서류를 포함시키는 학교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 28%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 단위로 뽑는 교과 비율과 수도권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좀 낮아지는 이유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요, 단순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아이들 선발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정성적 평가인 서류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23.1%지만 지금 보시면 40%까지, 44%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서 아이들을 좀 많이 뽑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100명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수도권 대학 라인으로 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를 한 30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한 20명 정도 뽑고요. 그리고 정시로 30명 정도를 뽑는데,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이게 70명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시로 아이들을 많이 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을 다 합쳤을 때, 실기 기타 다 합쳤을 때 70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전형을 다 우리 아이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몇 명을 뽑냐면 한 30명 정도를 뽑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뽑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쪼개서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인원이 제일 많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교과전형과 논술인데 이거 세 개를 다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코 수시가 70명을 뽑는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 나눠지는 거예요. 전형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시와 비슷한 인원을 뽑는 건 학종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시는 정시보다 다 낮아요. 그래서 정시 비율을 되게 많이 높여놓은 게 맞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정시는 일단 빼놓고 우리 아이가 수시 중에, 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대학을 갑니다. 진짜 하나만 잘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하나만 준비하게끔 대학이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 2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시를 준비하는 게 가장 많은 인원에 나중에 지원할 때 가장 좋은 거잖아요. 60명이나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종과 정시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뭘 찾으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가 유리한지, 교과를 바쳐야 되는지, 정시로 갈 건지, 학종의 정시를 바칠 건지, 어느 전형에다가 주력을 잡을 건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좀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 하려고 하세요. 이 많은 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을 넣었을 때 가장 유리할까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잠깐 저 사라질게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교과 전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갈게요. 자, 교과 전형이라는 걸 아이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를 뽑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과 전형을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적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관리해가지고 만약 한 1.6등급 정도가 나왔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죠. 1.6에서 한 1.7등급 정도가 나오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1.6에서 1.7 정도 되면은 솔직히 연고대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서성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적을 관리하면서 뭘 같이 관리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냐면 서류라는 비교과를 같이 준비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이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대학교를 지원하시게 되잖아요. 서류를 잘 미흡하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서류 준비가 조금 잘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요, 시립대학교나 홍익대학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에서 2.5등급 아이 같은 경우는 상명대, 가천대, 명지대 정도예요. 그런데 2.4면은 공부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3등급은 더 중요해요. 3등급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교과 전형 갖고 대학을 놓잖아요. 그러면 수원대나 한경대까지 대학교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3등급이면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비고 학생들은 이 얘기 들으면 다 깜짝 놀랐는데 3등급이면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5등 하는 아이가 어디 가는 거냐면 수원대학교 가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자, 그러면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 레벨이 달라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6에서 한 1.7 정도 되면 서성한이 일단 도전권으로 형성이 됩니다. 적정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학교들. 그리고 중앙대나 경희대를 지원했을 때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라는 라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과로 지원하면 시립대 홍대라면서요. 건국대학교 가능하지 않을까? 건국대학교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서류를 준비를 안 하고 비교과를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레벨을 못 높이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우리 아이가 한 1.6등급 정도가 되는데 생기부를 관리 안 해서 C급 생기부, 솔직히 생기부 수준이 낮게 형성되면 나중에 서성한이나 중앙대 이런 데 놓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에 대한 성적을 관리하면서도 비교과라는 이런 서류들을 잘 구성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2.4에서 2.5등급 아이들은 건국대학교나 이런 시립대학교 이런 데가 도전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이 아까 상명대학교, 가천대학교라고 했잖아요. 교과로 넣으면. 그러니까 건대나 시립대 라인이 도전 적정권이고요. 동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를 넣을 수 있는 점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 하면 저등급대 아이는 대학 레벨 높일 때 나중에 되게 어려움이 생기시고요. 특히 3등급대 아이들 같은 경우 반에서 5등, 6등 한다라는 저 친구들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을 수 있는 게 국민대, 숭실대가 약간 도전권 색깔이 나고요. 세종대나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이런 데를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수원대학교, 한경대학교 교과로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급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대학교 지원할 때 대학 레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비교과 뭐 동아리나 진로활동이나 세부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챙기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2등급 때 한 2.4, 2.5 아니면 1.6, 1.7 이런 라인이었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그게 주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전형 갖고 받치셔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대학교 상중하 라인 짤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뽑는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전형에 주력을 잡고 갈 건지 이거를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건데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랑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여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으시면 맞아! 라고 엄청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조사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조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선배 엄마들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엄마들. 그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야, 우리 땡땡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아이 준비하고 있는데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에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느 정도로 소통해?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시기나 서류를 만들어 나가는 거,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아이들과의 소통과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야? 담임이죠.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서 가져가는 거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담당의 세부 능력을 가져가는데 진로와 자율을 가져가는 게 창제활동의 진로 자율이 바로 담임 선생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과의 소통을 잘 하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 수준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 시즌이 됐을 때 아가들아, 니네 활동한 것들 내가 니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식이 발전했으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모르니까 너네들 활동한 것들 좀 정리 좀 해올래? 라고 양식을 나눠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시즌에, 생활기록부 작성 시즌에 선생님과 소통을 얼마나 해나가면서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학교 선생님이 야, 생기부는 선생님의 권한이야. 학교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네들 나랑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에 뭔가 갖고 오지 마. 나는 내가 그냥 쓸 거야. 라는 선생님이라면 솔직히 생활기록부 수준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진로활동 시간에 만일 특강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이 뭘 갖고 오라 그러냐면 소감문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강 내용이 동일하고 특강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감문을 가지고 만일 생활기록부를 쓴다라면 솔직히 단순하게 써질 수밖에 없고 많은 아이들이 동일한 키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잖아요. 다 똑같은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특강을 듣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연구를 했는지, 지식에 대한 발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얼마나 더 심화된 부분까지도 발전성을 가져갔는지를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이게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아이들과 소통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학교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했다라면 한 학기 시작되는 시점에 담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선생님이 새로 오지 않으셨다라면 그 선생님이 이제 담임을 맡았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을 조사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우리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에 소통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주관으로 생활기록부를 쓴다라면 활동하는 과정 안에서 저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생기부 만들기가 좀 빡센 거죠. 또 있습니다. 동아리 선택할 때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이거 진짜 컨쇼에서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건데요. 동아리는 아이들이 선택할 때요, 뭔가 전공에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고 뒤에서 다시 해드리겠지만, 뭔가 내가 만일 뭐 생명과학과를 간다거나 화학과를 간다거나 하면 과학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공 지식을 살릴 수 있는 동아리 들어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요 라인 그대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동아리 선생님이 되게 주체적이고 계획적이셔갖고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뭔가 계획 안에서 아이들의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한 학기를 가져가거나 동아리 활동을 1년치를 가져가잖아요. 이런 선생님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모든 주체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시면요, 우리 아이가 동아리 활동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틀을 잡아놓고 계획대로 움직이시면요, 생활기록부가 생각보다 복사질을 되게 많이 당합니다. 아이들이 똑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아리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진짜 좋냐면요,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시는 분. 솔직히 좀 귀찮아 하시는 분. 동아리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야, 동아리 부장아, 니가 알아서 해라. 최고인 겁니다. 우리 아이 만약에 전공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동아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냥 알아서 해라. 최고죠. 이런 동아리가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주제나 방향성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체성을 좀 주고 움직이는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에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왜?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거든. 걷다가 각자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끔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훨씬 좋을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동아리 선생님은 그런 성향, 동아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우리 예비고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전공 관련된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거, 만일 뭐 우리 아이가 경영경제를 가고 싶으면 경영경제 관련된 동아리들, 우리 아이가 만일 뭐 교육학과를 가고 싶으면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그리고 뭐 환경에 관련된 걸 가고 싶으면 과학 동아리나 환경 동아리,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직접적 전공의 지식과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전공 동아리를 선택했는데 떨어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선배들이 면접 정말 빡세게 봐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 라인으로 선택하면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줄기세포 동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해서 줄기세포 연구하는 동아리 아니에요. 줄기세포가 뭐냐면 하나의 줄기세포가 눈에다가 놓으면 눈세포 되는 거고 다리에다 놓으면 다리세포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제를 조금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선택하면 좋아요. 어차피 전공에 관련된 주제를 갖고 연구하는데 여러 주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동아리를 선택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줄기세포 동아리 중에 첫 번째가 독서 동아리, 이런 동아리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 이슈 동아리들, 뭔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리고 토론 동아리. 솔직히 줄기세포 동아리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토론 동아리와 독서 동아리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에 대한 주제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책이 몇 권인데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세포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동아리 들어가면 좋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진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동아리가 뭐냐면 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운동 동아리 제가 좀 싫어합니다. 저는 스포츠과학과 갈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탁구 동아리, 막 이런 배드민턴 동아리,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탁구 동아리에서요, 탁구 칠 때 거의 국가대표 수준으로 막 칩니다. 온갖 열성을 다해서 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시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뻗어 잡니다. 힘들어서 막 학원 가서 자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동아리라는 거는 대학교에다가 우리가 전공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어떤 이런 전공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키워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동아리는요, 두 가지죠. 일단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아리 선생님이 어떤지에 대한 성향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저희밖에 없어요. 정말. 그냥 동아리에 대해서만 말해주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공 직접적인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자율권을 거의 주지 않아.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냥 정말로 정해진 틀대로 실험을 해. 이러면 생기부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는 이게 이제 학기 초에 해야 될 모든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능력이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학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요. 그 세부 능력이라는 걸 만들 때 과목별 선생님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